자, 안녕하십니까. 저랑 같이 호우TV에서 재경관리사 자격증을 맡게 된 단진호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재경관리사라는 이 자격증은 세무사라든지 또는 공인회계사 이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징검다리 같은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자격증입니다. 이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기업 실무에서도 이 중급의 실력을 갖고 있구나, 이 회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각 4년제 대학이라든지 대학교 또는 기업체에서도 이 자격증에 대해서 취득을 한 친구들은 상당히 인정받기 때문에 좋은 자격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은 인지도가 좀 떨어져서 이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 앞으로는 좋은 자격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제가 이 재경관리사 자격증을 준비를 하다가 먼저 교재서부터 이야기를 드릴까요? 자, 교재는 여기 보면 세무 라이센스라고 하는 이 책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책 저자분은 강경석 세무사님이 지은 책인데요. 책이 제목답게 100점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책인데 어떻게 보면 꼼꼼하게 이 국제회계 기준에 관련된 부분들을 다 잡아놨는데 좀 다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세무사나 회계사에 걸맞는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학습하시는 우리 학생분들께서 다소 문제가 이렇게 어렵게 나오나 이런 착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여기는 100점을 맞는 것보다는 우리는 합격을 하기 위한 점수만 취득하면 되는 것이지 모든 내용들을 완벽하게 소화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욕심쟁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단원마다 서브 요약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관련된 문제를 2문제, 1문제 정도를 풀어드리면 그 수준에 맞는 학습을 하시는 것이 우리 시험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4문제, 5문제 중에서 안 풀어준 문제도 열심히 풀어보시면 더 좋은 학습이 되겠죠. 이 교재는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재만 충분히 하셔도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시험을 충분하게 1차 시험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교재입니다. 그만큼 꼼꼼하게 잘 잡혀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수험생들이 이 교재를 공부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아무쪼록 저랑 같이 재무회계, 그 다음에 또 세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이런 형태로 해서 한번 제가 여러분들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는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OT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교재 구성은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먼저 핵심 이론이 각 파트별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무회계 같은 경우는 99파트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먼저 파트별로 간단 요약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그에 걸맞는 문제를 풀어주면서 같이 한번 요약별로 정리를 해드리는데 아무래도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재가 국제회계 기준에 걸맞춰서 단어라든지 또는 개정 과목들이 좀 다소 어렵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쉽게 같이 설명을 해가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그 교재에 대해서 16페이지에 먼저 파트 첫 번째죠. 자, 재무회계 기초 베이스라고 해서 나온 것부터 한번 수업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회계라고 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우리가 이제 회계라고 하는 부분을 잠깐만 보시면 우리가 이제 두 가지에 대한 개념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보통 부기라고 하는 거와 회계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먼저 머릿속에 좀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부기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장부에다가 기록을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예전에는 전부 다 손으로 장부에다 적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장부는 그냥 아무런 노트가 아니라 왜 문방구에 가게 되면 검은색으로 돼서 우리가 줄쳐져 있는 노트처럼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저도 어렸을 때는 수기로 결산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래가 발생을 하게 되면 사거나 팔거나 하게 되면 장부에다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 부기라고 하는 것은 먼저 거래가 발생을 해서 어디까지, 자, 우리가 이 거래 내용들을 갖다가 하나의 표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계는 서로 간에 약속된 표로 만들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재무제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어요? 자, 먼저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하고 마지막으로 주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거래가 생겨서부터 재무제표 작성하는 것까지를 우리가 이제 부기라고 한다면, 자, 회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자, 이 재무제표는 우리가 이 기업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정보거든요. 이 회사가 얼마큼 재산을 갖고 있는지, 또 장사를 잘했는지, 또 현금이 어디다 쓰고 현금을 어디다가 자 돈을 갖다 만들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의 우리가 이 회계라고 하는 것은 이 회사의 투자자들을 위해서 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즉 우리가 주식 투자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그런 투자자들이 묻지마 투자는 안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런 재무제표를 보고서 자, 관심 있어 하는 사람을 우리는 이해관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는 이 이해관계자를 또는 정보 이용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들을 위해서 재무제표를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공시라하고, 그러면 이해관계자들이 재무제표를 보고 이 회사 괜찮은 회사네, 내가 투자를 하게 되면 배당을 얼마를 받을 것인지, 또 내가 이 회사의 신기술로 인해서 주식의 가격이 오를 것이라든지 이런 기대감과 아울러서 내가 아마 투자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회사의 입장에서는 재무제표를 만들 때는 어떤 목적에서 만드는가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내가 지금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면 대출을 받기 유리한 입장에서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할 것이고, 또 반대로 내가 투자자들을 위해서 유인을 한다면 투자자들이 정말 좋아하는 형태의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회계를 마음대로 갖다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니고 서로 간에 우리가 약속한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요, 바로 원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원칙은 두 가지 개념에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에서는 상장기업하고 비상장기업이라고 있는데, 상장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산의 총액이 100억 이상 뭐 이렇게 넘어간다거나, 또 증권거래소에서 주식을 발행해서 우리가 거래될 수 있는 회사를 갖다가 상장회사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상장회사는 2010년도서부터는 전 세계가 회계라는 약속, 즉 원칙이 하나가 되는 그런 약속을 지키자라고 해서 만든 것을 우리는 국제회계기준이다라고 해서 보통 우리가 IFRS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각 나라마다의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채택한 기준을 가지고서 해라 그래서 우리가 KIFRS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0년도에서부터는 국제회계 기준으로 해서 상장회사들은 투자자들한테 또 이해관계자들한테 공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는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장기업이 아닌 비상장회사들은, 즉 대한민국에 있는 중소기업서부터 시작해서 있는 기업들은 기업회계 기준을 우리가 쓰고 있죠. 이것을 우리는 이제 한국에서 만든 코리아 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IFRS라든지 K갭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 즉 약속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러면 이 재무제표를 마음대로 작성하는 게 아니라 약속에 의한 원칙에 의해서 작성을 하고, 이들한테 뭐를 했어요? 공시란 얘기는 제공을 하고 나서 이들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이끌어내가는 것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회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부기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거래가 생겨서 재무제표까지 작성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회계라고 하는 것은 이 재무제표를 보는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사결정까지를 이끌어내야 되니까 전반적인 흐름을 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봤을 때
자, 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회계 안에 포함되는 거니까 회계가 더 넓은 범주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회계를 입문을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첫 번째 단원에서는 어떤 부분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인지 한번 짚어볼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자, 거기 먼저 아까도 회계의 정의, 항상 모든 시험에서는 정의다 또는 의의다, 개념이다 이런 부분이 이제 보통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학습을 하실 때 꼭 이게 무엇이구나 이런 내용을 좀 잡았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정의 개념인데요. 회계는 뭐니? 라고 했을 때 자, 바로 이 재무제표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회계 정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 회계 정보는 그 기업에 있어서 어때요? 정말 소중한 정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유용한 회계 정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유용한 회계 정보를 누구한테 제공하고 이해관계자한테 제공을 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이끌어낸다. 우리 회사의 원하는 목적이 뭐니? 그랬더니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려고 하는 유인하는 목적이다 라고 하게 되면 그런 위주로 재무제표를 작성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회계 정의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회계 정의에 관련돼서 보시게 되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정보 이용자, 즉 이해관계자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자, 국가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걷어내려고 재무제표를 볼 것이고 또 투자자들은 재무제표를 보는 이유가 이 회사가 발전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것 등을 볼 거 아니에요.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이해관계자가 될 수가 없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바로 채무자라는 거. 이 사람은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가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돈 빌리는 사람은 돈만 빌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뭐든 간에 신경 쓰지 않겠다 그래서 이 채무자는 이해관계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회계 분류에 대한 개념을 잠깐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이 회계라고 하는 것은 즉 이해관계자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해관계자는 우리 회사에 관심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해관계자가 회사 외부에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내부에 있는 사람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외부란 얘기는 회사 바깥에서 우리 회사를 지켜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만든 회계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바로 재무회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부다라는 얘기는 회사 내부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회사 내부에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잖아요. 즉 경영자라든지 또는 관리자가 바로 내부 이해관계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지금 막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회사에 근무하는 고용자들은 어떻게 불안할 수가 있잖아요. 또 어떻게 나가야 되겠다라든지 주주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주총회 이사회를 거쳐가지고 회사의 잘못된 부분을 보완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부에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하는 회계와 그 다음에 외부에 있는 사람인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바로 관리회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까요? 외부 이해관계자를 하는 회계는 무슨 회계? 재무회계. 그 다음에 내부에 있는 사람들, 즉 경영자, CEO 같은 대표이사들을 위해서 하는 거 관리회계. 그러면 자, 외부와 내부의 두 가지 성질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자, 외부의 성질과 내부의 성질을 둘 다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로 뭐냐면요. 원가회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원가회계하고 관리회계 이 부분을 합쳐가지고 보통 원가관리회계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외부에 있는 사람 중에서 또 하나가 있죠. 바로 국가죠, 국가. 그럼 국가에서는 재정 수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회사가 장사를 잘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5대 의무가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납세 의무,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근로기준의 의무, 그 다음에 또 환경보존의 의무가 있잖아요. 그 중에 우리가 납세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바로 세금을 거둬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의 재정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회계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바로 세무회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이해관계자가 어떤 목적이 있냐,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회계를 이렇게 분류했다라는 거, 그 점을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에 대해서 표로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것은 재무회계하고 원가회계나 관리회계들은 기업에서 하는 작성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임의성이다. 임의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런 개념에서 접근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국가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거둬들이는 게 임의적이라고 그러면 누구나 세금을 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법에 근거를 해가지고 세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 세법이라고 하는 것은 임의회계가 아니라 강제성 회계다라고 하는 그 점을 꼭 명시를 하시고, 이 세법을 맞춰서 세금을 갖다가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 조세범 처벌법이라든지 이런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이런 내용에서 우리가 접근을 하는데, 자, 먼저 우리가 이 재무회계라든지 또 관리회계라든지 원가회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성하는 시점이 이제 우리가 가끔 나오기도 하는데, 자, 우리가 이 재무제표라는 얘기는 재무회계를 근거로 하는 것은 이미 지나간 결과를 이해관계자한테 제공을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18년도에 재무제표를 19년도에 우리가 법인세 신고하면서 재무제표를 갖다 공개하는 것처럼 지나간 재무회계라고 하는 것은 시점이 언제야? 지나간 것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과거지향적인 시점이다라고 보통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원가회계라든지 관리회계의 이 성질은, 특히 관리회계는 우리 회사에 제품을 하나 만드는데 경쟁력 있게 만들어야 되겠다, 또 원가를 절감을 해야 되겠다, 이런 토대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시점은 바로 미래지향적이다, 이런 점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의 목적에는 뭐가 있느냐. 자, 거기 보시게 되면 누구한테 정보를 제공한다 그랬어요? 그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 재무제표를 통해서 계속 이 회사가 매출액이 계속 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 회사가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는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재무제표에 관련된 정보를 갖다 제공을 하거나, 또는 우리가 이 주식회사에서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되는 회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탁 CEO가 일을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주주들은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CEO한테 우리 회사를 맡겨주세요. 자, 우리 회사를 경영을 많이 해서 배당금을 많이 받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주주들이 CEO한테, 경영자한테 맡기는 것을 우리는 수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수탁 책임에 대한 평가로서의 지표도 될 수 있는 게 바로 재무제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재무제표의 목적에 관련된 내용들도 가끔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꼭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복식북이다라고 하는데, 복식이라고 하는 거와 단식이 있는데, 간단하게 보면 단식이라는 얘기는 원칙이 없다, 즉 약속 없이 작성을 한다, 이런 개념이고요. 복식은 원칙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엄마들이 쓰는 가계부 같은 거는 우리가 회계를 배워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고등어 한 마리 얼마, 시금치 얼마, 이렇게 쓰는 것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단식 회계라고 하는 것은 지출의 용도와 목적만 그냥 썼을 뿐이지, 기간 손익에 대해서 내가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장사를 해서 순이익이 얼마가 나왔다든지, 또 현재 내가 재산을 얼마 갖고 있는데 그런 자산에 대한 공개하는 부분이 단식회계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워야 되는 부기는 무슨 부기다? 그렇죠. 기업에서 쓰는 것은 복식북이라는 점, 그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식북이에서 무엇을 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기간손익. 기간손익이라는 얘기는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내가 얼마를 벌어들였는가. 또 두 번째는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재산이 얼마가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제회계 기준의 특징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상장 회사들은 국제회계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가끔 우리가 국제회계 기준에 관련돼서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초창기 때 2010년도, 11년도에 한참 많이 나왔던 문제인데요. 간간히 나오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 원칙이죠. 원칙. 자, 이 국제회계 기준하고 우리가 이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나서 미국의 이제 지배 영향을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미국의 회계 기준을 갖다가 많이 이제 썼는데, 자, 점차적으로 이제 세월이 바뀌고 또 외국의 이제 영향들이 이제 많이 있는 상태에서 어떤 흐름이 있었냐 하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증권거래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증권거래소에 우리나라 투자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외국의 투자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네 회사의 회계 기준하고 대한민국의 회계 기준하고 봤을 때, 자, 외국인들의 투자자를 돈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이들한테 어떻게 해야 된다? 만약에 미국 사람이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재무제표를 미국 회계 기준에 맞춰서 또 바꿔야 되고, 또 만약에 프랑스인이다라고 하게 되면 프랑스에 맞게끔 재무제표를 또 바꿔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되게 많았는데, 자, 전 세계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한 자리에 모여서 야, 그러지 말고 우리 하나로 통일된 회계 기준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만든 게 바로 국제회계 기준입니다. 그러면 이 국제회계 기준은 어디에서 나왔느냐면 유럽에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유럽하고 미국하고의 회계 기준이 좀 약간 다르다. 어떤 면이냐? 자, 미국의 회계 기준은 보통 한 20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짜임새 있고 구조적이다라고 했는데, 유럽 사람은 좀 어때요? 자유분만하잖아요. 좀 프리하게, 좀 자연스러운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틀만 잡아놨다는 거야. 그리고 이 틀 안에서 니네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재량을 맡겨주겠다. 이게 바로 국제회계 기준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칙에 의거하되, 자, 기업에 대해서 무엇을 많이 줬다? 재량권들을 많이 부여해줬다는 것이 국제회계 기준의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거기 이제 보게 되면 연결재무제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연결재무제표를 작성을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 연결이라고 하는 거와 개별재무제표의 개념을 좀 알아야 되는데, 연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경우가 있죠. 자, 내가 모회사고 내가 밑에 자회사를 두고 있다. 그러면 옛날에는 모회사가 자회사를 갖다가 쓰레기 같은 것들을 많이 이렇게 산재를 해놓고 자회사를 일부러 고의부도 내거나 하게 되면 자회사를 투자했던 기업들, 투자자들이 손해를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 주주들이 어때요? 똑똑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이 자회사는 모회사하고 관계가 있네 하고 부도를 내게 되면 자회사에 있는 친구들이 모회사에다가 손해배상 청구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둘 관계를 표시를 해야 된다. 둘이 지분 관계가 있으면 그 지분 관계에서도 연대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라는 의도에서 개별제표, 개별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기업들마다 따로따로 작성되는 그런 재무제표를 우리가 개별재무제표인데, 이것은 모회사하고 자회사를 같이 표현을 해서 재무제표를 작성을 해야 된다. 이런 개념에서 우리가 연결재무제표를 쓴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시 항목을 강화시켰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아까도 제가 공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외부 정보를 알리는 것을 공시라고 그랬잖아요. 자,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는데 이런 관련 내용을 서술을 자세하게 해놨다면, 아, 이 회사는 이런 내용이 있는 회사네 라고 우리가 신뢰성을 얻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설명이 하나도 없어. 이 회사는 무슨 법으로 어떻게 했고 뭐를 어떻게 했다 이런 내용이 없다면 사실 우리가 투자하기가 좀 꺼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강화해서 회사의 정보 같은 것을 좀 더 많이 공개를 해라. 이게 바로 공시 부분을 강화했다. 이런 개념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국제회계 기준의 가장 큰 특징은
공정가치를 근거로 해서 자, 평가를 하거나 또는 기록을 하거나 이런 부분을 강화했다는 거예요. 그럼 공정가치라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간단하게 자, 우리는 처음에 샀을 때 시장에서 형성되는 거래에 걸맞는 가격, 즉 공정가치거든요. 그래서 한번 취득원가로 구입을 하게 되면 끝까지 취득원가로 가게 돼 있는데 국제회계 기준은 그때그때마다 결산 때마다 보고기간 말이라고 이런 말을 쓰는데 어떻게 된다? 그 부분에 관련된 것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라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역사적 원가하고 대조되는 부분이 공정가치로 평가되다 이런 부분을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아무래도 한국이 채택한 국제회계 기준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각 나라별로 자기네들의 관습이라든지 회계가 상당히 우리가 좀 약간 좀 어긋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같이 어울려서 맞춰주는 그런 형태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래서 국제적인 협업에 맞춰서 회계 기준을 수행을 해달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들이 되게 많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여기에서 보통이 한 문제 정도가 꼭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한번 문제 풀어볼까요? 자, 우리 문제가 보통이 단원별로 한 4-5문제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한두 문제 정도만 풀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2번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우리가 가로놓기를 해놨는데, 자, 먼저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아까 제가 재무회계는 누구한테 제공한다 그랬어요? 외부, 내부. 외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역에는 외부 이해관계자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관리회계는 어디에다 한다 그랬죠? 그죠? 내부에다 한다 그랬으니까, 니은에는 내부 이용자. 그 다음에, 자, 보고 양식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재무회계는 아까 원칙에 이거에서 작성을 해야 된다 그랬고 관리회계는 누구한테 보고한다 그랬어요? 그쵸? 경영자나 관리자잖아요. 그러니까 사장님 하고 그때그때마다 구두로 보고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워드로 써서 사장님한테 보고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칙이라는 그런 근거 형식의 양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양식이 없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문제도 볼게요. 자, 4번째 문제 보게 되면 이제 국제회계 기준의 특징에 관련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여기서 가장 옳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는데 정답은 4번. 연결 재무제표를 근거로 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 1번에 보면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틀렸고요. 또 하나, 주석의 공시량이 줄어들었다. 이거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오히려 더 강화시켜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자, 규칙 중심의 회계 기준으로 상세하고 구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을 제시한다라고 해놨어요. 자, 우리가 이 국제회계 기준은 좀 어떻다고 그랬어요? 자유분방하면서 좀 프리하게 기업의 재량권을 줬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해서 원칙을 막 잡아야 된다. 이거는 예전에 미국 회계 방식이 그랬었고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좀 자유롭게 기업의 재량권을 줬다는 점에 대해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갈까요? 자,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는 뭐가 있냐면 재무보고의 개념체계에 관련된 게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온 내용이죠. 자, 우리가 이 재무보고의 개념체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자고요. 자, 먼저 우리가 이 회계라고 하는 것은 원칙에 이거에서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재경관리사의 시험의 범위는 국제회계 기준이 시험 범위라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경관리사에서는 국제회계 기준을 한다는 것은 쉽게 뭐가 있다는 거죠? 원칙에 이거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울 건데요. 자, 그러면 재무회계에 관련된 개념체계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무회계를 하는데 개념을 갖다가 다룬 내용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국제회계 기준하고 재무회계 개념체계하고 둘이 자, 어떤 경우냐면 상충되는 경우가 있어요. 상충이라는 얘기는 부딪혀서 야, 내 이론이 맞아, 네 이론이 맞아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가 상충될 때 자, 그러면 이때에 우열순위를 갖다가 정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재무회계 개념 체계는 쉽게 무슨 얘기냐 하면 회계를 하는 데 있어서 길잡이 역할을 하는 하나의 지도 원리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충 학습지 같은 경우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원 기본서가 있고 보충 학습이 있으니까 만약에 얘가 기본서라고 하게 된다면 얘는 하나의 보충 첨부자료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둘이 부딪혀서 싸우게 된다면 누가 윈? 그쵸, 바로 원칙이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도 제일 많이 나왔던 게 뭐냐면 재무회계 개념 체계가 국제계 기준에 자 우선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다 틀린 지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항상 누가 우선이다? 회계 기준이 우선이고 두 번째가 개념 체계다라는 점을 알아두시고요. 개념 체계는 회계를 하는 사람들한테 야 이런 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뜻이야 라고 하는 하나의 그냥 보충 학습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보충 학습은 이런 길잡이 역할하는 지도 원리는 절대로 원칙을 우선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 교재에서도 보게 되면 이 국제계 기준은 한국이 채택한 국제계 기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한국회계기준위원회가 있는데요. 그 기준위원회가 그것을 위임을 받아가지고 국제계 기준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작성자가 있고 감사인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거. 자, 누구한테 정보를 제공한다? 이해관계자한테 어떤 정보를 그쵸, 유용한, 필요한 재무제표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담았고요. 그 다음에 이 재무보고의 목적에 관련돼서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이해관계자한테 우리가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장 주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정보를 받은 이해관계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회사에 맞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이끌어낸다 했잖아요. 그게 가장 주된 목적이라는 거 잊지 말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뭐 제공하는 정보들은 되게 많죠. 이 회사의 자산무채 자본에 대해 관련된 정보라든지 또 수익과 비용에 관련된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 회사는 우리가 이제 원칙에는 발생기준이라고 하는데 발생기준이 뭐냐 하면 단기에 내가 수익을 얻기 위해서 내가 단기에 지출한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단기에 발생한 수익과 단기에 발생한 비용을 근거로 해서 작성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게 발생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산 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가 왜 보험, 자동차 보험을 들면 1년치를 한꺼번에 선납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단기 부분에 있어서 4월 1일 날 차량 보험을 하게 되면 만기가 언제예요? 3월 31일 차기 년도에 자, 3월 31일까지를 보험 혜택을 본다 하면 자, 단기에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적어라 그랬으니까 언제까지? 12월 31일까지가 바로 단기에 해당하는 거니까 자, 차기 년도 1월 1일서부터 3월 30일에 해당하는 그런 비용에 관련된 것은 다음 연도로 넘겨서 작성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바로 발생주의죠. 그래서 앞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무슨 주의를 지켜라? 발생주의를 지켜라. 이런 개념입니다. 자,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또 결산도 이루어지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재무회계는 약속한 근거에서 이해관계자한테 제공을 하는 데 있어서 시점이 어느 시점이라고 했어요? 이미 지나간 시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예를 들어 2018년이다 라고 했을 때 자, 이것은 언제? 자, 2019년도 3월 31일까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법인세를 우리가 신고 납부할 때에 이때 법인세를 신고 납부할 때 어떤 연도 거예요? 19년도 것이 아니라 18년도에 관련된 자료를 토대로 해서 결세를 하는 거니까 바로 과거지향적인 시점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에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 관련돼서 자본 변동표에 보게 되면 지분의 변동. 예를 들어서 주주가 40% 지분이 갖고 있었는데 30%고 나머지 10%는 외부 주주한테 처분했다든지 이런 주주 변동에 관련된 정보도 우리가 재무제표에서 볼 수가 있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 가정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요. 아우, 정말 시험에 되게 많이 나왔던 게 바로 기본 가정이죠. 자, 우리가 앞으로 재무회계의 개념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본 가정이에요. 우리가 보통 정의 개념이라든지 또는 기본 가정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꼭 지켜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보통 명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꼭 지켜야 되는 약속 같은 거죠. 꼭 지켜야 되는 거야. 뭐 이런 개념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는데 야, 우리 출근 시간은 9시까지야. 자, 한 번 지각하게 되면 급여에서 뭐 3번 지각을 하면 하루 결석이야. 일당을 깎겠다든지 이런 그런 규칙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꼭 지켜야 되는 것을 우리가 명제라 하고 그것을 우리가 기본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재무회계 개념체계에서 꼭 지켜야 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계속기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기업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야, 너 앞으로 장부에다가 기록을 할 때에 있어서 자, 장부에 기록을 할 때는 청산이나 내가 청산이라는 얘기는 회사를 그만두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청산이나 또는 축소할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장사를 하는데 야, 나는 올해까지만 장사를 하고 사기치고 내년에는 그만두고 떠날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꾸준하게 내가 올해 사업을 차렸다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장부에 기록을 해야지 축소나 청산의 의도를 가지고서 작성을 하게 된다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면 분식회계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국제기 기준에서나 원칙에서 뭐라 하냐면 청산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작성한 계속기업일 때의 재무제표와 청산일 때의 재무제표는 따로 분류해서 작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항상 개념체계에서는 계속기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비상장업에 대해서는 좀 달라요. 그래서 국제기 기준에 맞는 게 우리 시험이라고 그랬으니까 계속기업이라는 거 까먹으시면 아니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일반 회계 기준에서는 기업 실체라든지 또는 계속기업 또는 기간별 보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계속기업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청산이나 또는 이런 목적을 갖고 있다면 일반 재무제표와 별도로 구분해서 작성을 해야 된다. 이런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 파트에서는 한 문제만 풀고 1강은 너무 많이 달렸네요. 한 문제만 풀어볼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재무 보고를 위한 개념책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이 뭐가 있느냐. 근데 정답은 1번이죠. 아까도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원칙이 있고 개념체계가 있는데 이 개념체계는 절대적으로 원칙을 우선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시험에 많이 나왔던 지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번 같은 지문은 사골 같은 지문이니까 그 점 꼭 머릿속에 좀 담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랑 같이 지금 OT서부터 해서 우리가 두 번째 까지 배웠거든요. 이런 형태로 수업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